내야 할 세금을 거의 150만원 가까이 감면받는 셈이니까 구독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엑셀로 부자되기가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시리즈를 업데이트 해드려 왔습니다. 2023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해 연말정산에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지난 이야기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직장인들에게 있어선 쏠쏠한 혜택인데요. 수년째 세제 혜택 축소가 이어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 다 환급 받을 때 나 혼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몇 가지 정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프로세스나 개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 표에서와 같이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소득이 시작점이겠죠. 다음 단계로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번째 단계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주고 나면 최종 내야 할 세금, 즉 결정 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는 핵심은 뭐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연말정산의 기본 프로세스를 여기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로소득자라면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이제 빼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인적공제, 공적보험 및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빼게 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산출된 세액에다가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최종 세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세액공제로 세금액을 줄이고 난 최종 세액이 바로 결정 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 세액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낸 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요. 더 내야 할 돈이 남아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의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기본 30%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첫 번째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공제문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가능하거든요. 포인트라던가 할인 이런 혜택들 면에서 보면 신용카드가 아무래도 체크카드에 비해서 비교적 혜택이 좋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최저 사용액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5%인 1250만원이 최저 사용액이 되기 때문에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겁니다. 최저 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공제액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면 유리한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에 따른 공제액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225만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공제액이 187만 5천원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사용한 금액은 동일한데요.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대상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각자 소득이 있어서 각각 소득공제를 받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율도 높고 이미 낸 세금도 많겠죠.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이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이 매우 많아서 총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를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법 및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본인을 포함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적용이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보통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몰아서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적공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공제 항목이기도 하고요. 공제 금액 역시도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관련된 내용 역시도 인적공제 시리즈 편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약저축 공제입니다. 집이 없는 분이라면 청약저축 공제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연 최대 240만원 한도로 주택 청약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240만원을 연간 납입을 하면 이렇게 되면 96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요. 청약저축 하나쯤은 다들 불이하고 계신 만큼 이왕이면 해당 한도에 맞게 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면 소득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전월세 등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과 합산해서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니까요. 이 내용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금액이 기존의 7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연간 900만원 한도로 금액이 늘어나서 최대 금액 불입 시 135만원 가까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합산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만 가입 시 6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한데요.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의 비율에 따른 예시표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이를 확인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주민세 포함 13.2%, 그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께서 900만원을 불입하시게 되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내야 할 세금을 거의 150만원 가까이 감면 받는 셈이니까 만만치 않은 혜택이죠. 다음으로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장성 보험 역시도 연간 100만원 이상 납입 시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인데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가장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그 사람들의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요건에 맞지 않아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시라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같이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기본공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공제 항목들 역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연말정산을 잘하는 노하우니까요.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15%를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 역시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추후 별도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 한도, 유의사항들은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엑셀 파일 다운받으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월세뿐만 아니라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반월세 같은 형태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은 항목입니다. 더군다나 23년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라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계산법 및 내용들은 제가 월세 공제편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역시 대상이나 세액 공제율, 그 다음에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간단히 요약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올해 역시도 연말정산의 기본 프로세스나 큰 틀에는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바뀐 내용들도 있는 만큼 다음 시간에는 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뀐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23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